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구 강사입니다. 국제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2025년 4월 5일 날 시행되었고, 시험 보고 지금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 합격 예감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마음 편하시고, 또 1년 농사가 또 잘 안 지어지신 분들은 또 마음이 아프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 뭐 간단한 해설도 드리고, 그리고 어떤 총평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런 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실 텐데 총평, 뭐 제가 제 카페에다가는 일찍이 올려놨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 문제를 쭉 보면서 사실 항상 문제가 나오면은 강사도 긴장을 합니다. 뭐 같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생각이 있는데, 올해는 뭐 논식을 찾아봐도 이건 좀 많이 어려웠겠다 생각되는 문제는 저는 안 보여서 전반적으로 2024년과 유사하며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보통 한 문제 정도는 뭐 이런 걸 낸다고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안 보였고, 상당히 제가 봤을 땐 평이했다고 보였습니다. 뭐 점수가 안 나오신 분들은 뭐가 평이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대체 그렇습니다. 판례는 보통 그 5개, 6개 출제가 되는데요. 올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판례는 안 나왔고, 새로 나온 판례는 있긴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그 우리가 공부했던 기본 판례 위주로 나온 것 같고요. 그 조약을 보니까 유엔 헌장, 조약법 협약, 기후변화 협약, 난민 협약, 외교관계 협약, 해양법 협약 등 기본 조약이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조약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조약은 이제 수많은 조약 중에서 기본 조약들을 골라서 보게 되는데요. 기본 조약이 15개에서 20개 되는데, 이 정도가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조약 문제의 경우 기본 조약의 조약문을 공부한 경우보다 수월하게 풀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써놨는데요. 기본서에서 그 세세하게 다루지 않는 그런 조항들도 출제가 된 게 있어서 제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게 5번인데요. 우리나라 관련 법률 출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5개 나왔죠. PKO법, 범죄인 인후법, 독점금지법, 국조법, 영해 및 접속 수역이 어디다 좀 접속 수역법에서 이렇게 5개나 출제가 되어서, 특히 PKO법 나왔고요. 뭐 사실 뭐 내용이 자세히 나온 건 아닌데 한두 개 정도 또 알아야 풀 수 있는, 또 풀기 쉬운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좋습니다. 국제경제법은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가트하고 WTO 비교하는 기출문제 변형이 눈에 띄었다고 써놨는데요. 그래서 뭐 보통 그 법규 자체를 내는데, 올해는 법규 외적인 이야기, 가트하고 WTO 뭐가 다르냐를 물어봐서 좀 눈에 띄었다고 써놓은 겁니다. 네, 대체로 기출론점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뭐 새롭게 출제가 된 것 같은 게, 스웨딩 사건 주권적 권리와 주권의 차이,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PKO법, 범죄의 특정성 관련 한국 대법원 판례, 조구순 정윤석 교수님 책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조약의 잠정 적용, 조약의 등록 정도가 새롭게 출제된 논점인데요. 매년 뭐 새롭게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공부는 다 하는 내용들이라서 뭐 새롭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문제 기준으로 보자면은 새롭게 나온 논점들입니다. 자, 간단하게 해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유엔 헌장 제2조 규정도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제연합은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 원칙에 기초하고 한다. 원칙이 그 2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2조 1항인데요. 모든 회원국은 유엔이 방지 조치 또는 강제 조치를 취하는 대상국가에 대해서 원조를 삼가한다. 유엔은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의 관할권 안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헌장 뭐 2조 7항인데요. 단서에 보게 되면 강제 조치를 취할 때는 간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저 말이 틀린 거 아시겠죠? 예, 4번 모든 유행국은 자국의 국제 분쟁을 국제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정의를 뒤렇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 해결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것인데 이게 이제 헌장 제2조의 규정도를 거의 그대로 갖다가 출제를 한 것이죠. 예, 조약 문제는 이렇게 내는 빈도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어서 복습 겸 해가지고 조약을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세계 무역기구 의사결정 중 역총이제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난도 뭐 하에 해당될 텐데요. 웨이버는 총의로 하고 안 되면은 전 회원국 4분의 3 다수결입니다. 나머지 패널 설치, 패널 보고서, 상소 보고서 채택, 보복 조치에 대한 승인 저렇게 네 가지입니다. 네, 네 가지만 역총의제로 하는 것이고요. 예, DSU 중에서 분쟁 해결 양해 중에서 가장 난도가 낮은 문제로 보여지고요. 예, 3번 기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영해 및 접속시효법에서 직선 기선을 적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고요. 통상 기선은 연안국이 공인한 대축적 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 네, 저조선 썰물시의 해안선을 말합니다. 예, 통상 기선이 뭐 원칙적인 기선이 될 것이고요. 예, 3번 ICJ는 앵글로 노르웨이안 피셔리스 사건에서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직선 기선을 채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직선 기선이 최초로 인정이 되고 또 관습법이라고 인정이 된 판례입니다. 직선 기선을 채택하더라도 해안의 일반적 방향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날 수는 없다. 네, 해양법 협약 제7조에 있는 직선 기선 채택 그 조건에 대한 얘기죠. 자, 4번입니다. 국제법상 승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생국에 대한 독립 축하 메시지 전달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출 변경인데 묵시적 승인에 들어가고요. 신생국의 유엔 가입 신청에 대한 지지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네, 최근에 뭐 자주 출제된 논점입니다. 신생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된다. 비자 발급은 승인이 아니고요. 또 신생국의 외교사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은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교사절을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것 또는 상주사절에 파견과 접수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묵시적 승인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도 기출문제 중심으로 아주 쉽게 낸 문제로 보입니다. 조약표에는 비엔나 협약상 조약의 종료 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국가의 경계선을 확정하는 조약의 경우 사정의 근본적 변경은 조약의 종료 사유로 원형될 수 없다. 네, 62조에 보게 되면 원형할 수 없는 경우로 명시되어 있죠. 일반 국제법상 새로운 강행규범이 출현하는 경우 그 규범과 충돌하는 기존 조약은 무효로 되어서 종료한다. 네, 절대적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조약의 시행에 불가결한 대상의 영구적 소멸이나 파괴로 인하여 조약의 시행이 전국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당사국은 이를 그 조약 종료 사유로 원형할 수가 있다. 후발적 이행 불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체약국과 협의한 후 모든 당사국이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조약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가 있거나 또는 뭐 조약 규정에 의해서도 조약이 종료될 수가 있는데요. 어떠세요? 조약 종료에 대한 아주 그냥 기본적인 문제인 거 아시겠죠? 자, 6번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평화유지 활동이 최근에 좀 잠잠하다가 좀 출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1번 유엔 헌장에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보통 이제 묵시적 권한 이론에 따르고 있고요. ICJ에 따르면 2번 유엔 평화유지국은 총회 결의로만 창설 가능하다. 네, 안전보장 이사 결의로도 가능하고 지금은 오히려 안보리 결의로 창설한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3번 유엔 평화유지군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 네, 자위권 발동은 가능합니다. 선제 공격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요, 원칙적으로. 네, 4번 우리나라는 국제연합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법률에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위한 상비 부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약 1000명 규모로 이 상비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조 PK 법률은 아마 처음으로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후변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몇 명 전화를 톡을 주신 분 보니까 7번 문제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사전주의 원칙에 들어가 있고요. 2조에 나온 건데 오염자 부담 원칙은 규정이 없고요. 지속가능 발전. 다음에 리을번이 좀 생소했던 것 같아요.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 조약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은 제가 원칙은 기후변화 협약에서 열심히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쉬웠을 것 같기도 한데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은 뭐냐면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그게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면 안 되고 또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이 안 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출제자분께서 이걸 국제무역 왜곡 금지 원칙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생소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고요. 네, 조약 등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약 등록은 제가 항상 산토끼 A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1번이 좀 중요하죠. 국제적 성격의 일방적 약속은 유엔에 등록할 수 없다. 등록 의무는 없죠. 일방 행위는 등록 의무는 없는데 등록할 수가 있고 등록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유엔 헌장에서는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을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네, 헌장 제102조에 따른 의무로 명시되어 있죠. 미등록 조약의 경우 조약의 당사국은 당해 조약의 내용을 유엔의 모든 기관에 대해서 원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든 기관에 대하여 여기서 한번 덜컥 걸리게 하려고 냈는지 모르겠는데 유엔 전체 기관에 대해서 미등록 조약을 원용할 수가 없죠. 국제연맹규약에서는 조약의 등록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보통 차이점이 나오죠. 연맹규약에서는 효력 요건이었고 헌장에서는 원형 요건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는 건데 이것도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국제법과 국적법상 국적의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복수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자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적을 상실시키기도 한다. 네, 언제까지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상실시키기도 하죠.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국적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의적으로 개인의 국적을 박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대 해석이 된다고 보기도 합니다. 자의적이지 않으면 박탈할 수가 있다. 네, 외국 영주권 취득은 국적 취득과는 무관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요. 국적법상 복수국자가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은 청문을 거쳐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건 좀 상식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국적 문제는 당연히 법무부 장관에 관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외교부 장관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무부 산하에서 근무하시기 때문에 이런 법무부 관련 문제들을 자주 낸다고 그랬었죠. 자, 10번 국가 관할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효과 이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흑연 전국봉 사건 이후에 법을 개정해서 규정한 것으로 봅니다. 2번 동일행위에 대해서 복수국가에서 중복하여 처벌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국제법이 확립되어 있다. 중복 처벌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건 일사부재의 원칙과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3번 집행관할권은 그 본질상 자국의 영토에 국한되기 때문에 맞죠?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서도 영토 밖에서는 행사될 수가 없다. 당연히 국제법상 국제법에 의해서 허용될 수가 있겠죠. 영토 외적의 적용을. 4번 PCIJ는 로토스 사건에서 국가는 자국의 영토 밖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입법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네, 입법 관할권은 영토적 한계가 없죠. 그래서 영토 밖인 공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 속지주의죠. 객관적 속지주의에 기초해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관할권 문제가 나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입법 관할권과 집행 관할권을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죠. 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무해 통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얘도 뭐 기본 논점인데요. 1번 내륙국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선박은 타국의 영해에서 무해 통항권을 갖습니다. 2번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영해 내 통항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이를 공표할 의무가 있고요. 3번 연안국은 외국 군함이 연안국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시 퇴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는 납포할 수가 있다. 네, 뭐 퇴거 요청할 수가 있고 납포할 수는 없겠죠. 법령 준수를 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국제법상 책임을 추궁할 수가 있죠. 납포 끌고 오는 건데 끌고 올 수는 없겠죠. 연안국은 외국 선박에 대해서 영해 통항만을 이유로 외국 선박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급부는 요구할 수가 있죠. 그러나 통항만을 이유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래도 뭐 기출 중심의 기본 논점이잖아요. 12번 범죄 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역시 법무부 소관이어서 항상 나오는 문제인데요. 범죄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제관습법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네, 사후 동의, 이게 범죄 특정성 원칙인데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받거나 또 범죄인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등에 추가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죠. 범죄 특정성 원칙 예외인데 관련 규정이 우리나라 범죄인도법에도 있고 당연히 그 대법원은 그 법을 적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범죄 인도 대상은 인도 청구국과 필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쌍방 가벌성의 원칙이 되겠고요. 스웨링 대 유나이티드 킹덤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의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죠. 그래서 인도적 고려 원칙 그리고 잠재적 위반의 논리 이런 것들이 적용된 케이스고 이 문제가 살짝 어렵게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 4번 스웨링 사건은 우리가 책에서 자주 봤던 그 판례라서 크게 어렵진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외교관 협약상 외교 사절의 직무에 해당 건반을 모두 고르면 접수국에서 파견국과 파견 국민의 이익 보호, 자국민에 대한 여권 발급 및 타국민에 대한 입국 사증 발급 업무는 니은번 업무는 영사의 업무에 들어갑니다. 합법적 수단에 의한 접수국의 사정과 발전 확인 및 이에 대한 본국 정부에 보고하는 것, 접수국과 파견 간의 우호관계 증지 및 양국 간 경제 문화 및 과학관계 발전 도모. 그래서 뭐 책에서 다 보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도 그 조약을 보시면 더 손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14번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인데요. 일단 좀 판례를 넣으면은 조금 어렵게 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1번 라그란드 형제 사건에서 ICJ는 국제법상 의무를 국내적으로 이행하는 방법은 개별 국가에 맡겨진다고 판단을 했고요. 헌법재판소는 조약의 위헌 여부도 심판 대상이 된다고 판단. 뭐 조약이 헌법보다 하위법이니까 그러겠죠. 바르셀로 트랙션 사건에서 ICJ는 회사에 대한 국내법상의 개념이 국제재판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네, 원칙적으로 이건 뭐냐면 원칙적으로 국적 부여는 국내 문제라는 점을 확인한 거예요. 국제법의 시각에서 국내법은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의 증거 등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규범이 아닌 사실로만 간주가 된다. 네, 두 개의 문장이 나올 때는 항상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 뒤에 문장은 맞는 문장이죠. 국내법은 기본적으로 규범이 아닌 사실이다. 그런데 앞부 보시면 국내법은 국제관습법이나 법의 일반 원칙의 증거로 활용될 수는 있겠죠. 네, 국제관습법의 증거, 뭐 국내법, 국내 정책 성명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법의 일반 원칙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국내법이죠. 네, 국내법의 일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하면은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기업번 분쟁 당사국 간 합의하면 어떤 분쟁도 중재재판에 회부될 수가 있다. 네, 합의에 기반하고요. 중재재판 판정은 조정과 마찬가지로 분쟁 당사국에 대해서 구속력을 가진다. 네, 조정은 구속력이 없죠. 중재재판에 적용되는 재판 준칙은 국제법에 한하며 분쟁 당사국은 재판 준칙 선택에 관여할 수가 없다. 재판 준칙도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고요. 국제법, 국내법, 법의 일반 원칙, 형평과선 다 가능합니다. 합의만 하면. 네, 중재재판의 재판관과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고요. 재판 경비는 분쟁 당사국이 부담한다. 뭐 특별한 게 없으면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봐야 되니까 재판 경비는 분쟁 당사국이 부담을 하는 것이겠죠. 얘도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 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쟁 당사국이 ICJ 관할권이나 재판 적격성 관련된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의 번안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된다. 일단 번안 판단이 중단되는 거 아시죠? ICJ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 당사국은 ICJ 소재판부에 상소할 수가 있다. 상소 절차는 없죠. ICJ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국제기구가 그 권고적 의견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도 ICJ의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권고적 의견 자체는 구속력이 없는데요. 부여하기로 합의할 수는 있겠죠. 제3국이 쟁송사건의 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자신의 법적 성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소송 참가를 신청할 수가 있으며 이는 그 자발적 참가 중에서 비당사자 참가를 말합니다. 이 경우 소송 당사국이 반대하더라도 ICJ는 소송 참가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소송 참가가 최근에 좀 중요한 논점이었는데 드디어 출제가 된 것 같고요. 자, 다음 17번 WTO 체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관세와 무역관 일반 협정과 달리 WTO 분쟁 해결은 각 절차마다 결정 시한을 부여함으로써 신속성을 확보하였다. 네, 분쟁 해결 절차에 대한 그 특징 중에 하나죠. 신속성. 가트는 국제기구가 아닌 국제조약으로 출발하였으나 WTO는 처음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창설되었다. 네, 법인격 명문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3번 가트는 상품 무역만을 규율 대상으로 한 반면에 WTO는 상품 무역에 더하여 서비스 무역과 지적재산권의 교역 관련 측면까지도 규율 대상으로 확대를 했고요. WTO 형국은 설립협정과 부속서 1, 2, 3을 일괄적으로 수락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에 한하여 개별적인 유보 첨부가 가능하다. 이게 뭐 제가 보기엔 유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개발도상국이 저 협정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가 이야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개발도상국도 일괄 가입을 해야 되고요. 이걸 그냥 유보 문제로 본다고 해도 틀린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개발도상국이 이런 조약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가 없어서 틀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설립협정에 대해서는 유보가 전면 금지된 것을 아실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틀린 문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그 과거 가트와 비교해 보자면 이 WTO에서는 개발도상국도 양어표도 부착을 해야 되고 똑같이 취급하거든요. 각 이제 개별 조항에서 뭐 우대하거나 뭐 기간 유예를 하거나 이런 게 있긴 한데 일단은 이 WTO 협정에 전부 다 똑같이 가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문장을 그 논점을 틀리게 낸 것으로 보이고요. 그 유보에 대한 논점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18번 배타적 경제 수요. 이것도 연락을 하셨던데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해저 상부 수역 해저와 상공 포함. 상공은 뭐 공공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거 아시겠죠? 연안국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생물 자원의 허용 어획량을 결정하죠. 그래서 최대 지속 가능 생산 원칙에 따르고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준으로부터 200캐리를 넘을 수가 없다. 맞는 문장이죠. 1번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전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을 가진다. 예, 보통 이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대비시켜서 내는데 여기서는 이제 주권하고 주권적 권리인데 주권적 권리가 맞습니다. 영해에서는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이지는 주권적 권리라고 말합니다. 네, 그 권리의 그 포괄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주권이 아닌 주권적 권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와 기출을 보시면은 주권과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구별하시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주권적 권리가 맞지 이렇게 답이 찾아졌으면은 좋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다. 네, 조약법 회각상 조약 반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약은 반려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적용된다. 뭐 조약 불소급 원칙이죠. 조약의 반려에 관한 규정 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조약은 모든 교섭국이 계속적 동의를 표시해야 발효한다. 그렇습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죠. 이것도 제약법 협약에 똑같은 규정이 존재합니다. 조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일단 반려된 다자 조약이라도 당사국 수가 그 별에 필요한 수 이하로 감소하면 조약은 효력을 잃는다.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조약의 반려 이후 이전에도 교섭국이 합의하는 경우 조약의 전부 또 일부가 잠정 적용될 수 있으며 90일이 지나면 잠정 적용국의 비중과는 관계없이 완전 적용된다. 앞문장은 맞고요. 90일이 지나면 저기는 그냥 그 출제자가 만들어낸 문장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조약법 협약은 또 협약을 열심히 읽어봤으면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자, 20번 난민 지위전 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민이 비호받을 국가로 입국할 권리에 대해서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불법 입국에 대해서는 꼭 처벌하지는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모든 난민은 현재 체류 중인 국가의 법령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서 취해진 조치에 따를 의무를 진다. 당연한 말씀일 것이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난민 판정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취약국은 협약에 명시된 난민 지위 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된다. 통일된 난민 판정 절차 없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국내법에 위임되어 있다고 말하죠.
협약의 해수도는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ICJ에 강제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서 또 막힌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정 관할권이죠. 약정 관할권인데, 약정 관할권이 내용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걸 또 강제 관할권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케어리스하게 내신 건데, 답이 뭐 명확하기 때문에 뭐 꼭 이렇게 뭐 오답이다 이렇게 보기는, 출제 오류라 보기는 애매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6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기본서를 통해 전반적인 법리 학습, 당연한 이야기지만 일단 기준을 잡고 가시라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뭐 기본서 이외에 뭐 요약집에다가 정리를 해서 보셔도 되는데요. 기본서로 보셔도, 기본서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서로 보셔도 되고요. 조약은 필수 조약 위주로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제법 결혼시험 준비하면서 조약까지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아까 문제에서 봤던 것처럼 뭐 조약법이라든지 뭐 외교관계 협약이라든지 또 전문을 내가 읽었으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좀 빨리 시작하신 분들은 기본서 빨리 보시고 뭐 조약 같은 것도 보시면은 당연히 좋죠. 복습 차원에서. 판례, 출제된 판례가 많지 않고 기출 위주이지만 한두 개 정도씩, 아까 쇠린 사건 같은 거 새로운 판례가 출제되므로 판례집을 통해서 탄탄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뭐 그냥 기본서에 있는 것만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저는 좀 수험생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가급적이면 가용 시간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완벽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 커트라인 좀 높고요. 또 올해도 뭐 선발 인원이 좀 많긴 하지만 출간직이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그런 기본 커리들은 전부 다 섭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학원에서는 조약이나 판례 이런 것들은 따로 가르치지는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책도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공부는 가급적 이 경쟁 시험이기 때문에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범위가 넓어지는 한계가 있지만은 조금 넓게 보더라도 탄탄하게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국제법 결혼시험은 대체로 기출 위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기출문제 학습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출을 뭐 한 번, 두 번 정도 푸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읽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시 뭐 풀어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옳은 문장으로 고쳐 놓으시고 계속 감을 익혀 두시는 게, 반복해서 빠르게 한나절에 볼 수 있을 정도 해놓고 반복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요. 올해 시험 정도면은 기출을 잘 보셨으면은 거의 뭐 만점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3번 논점도 좀 나오긴 했지만은. 그 공부 순서 힘들어 하시던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엔 일반 국제법 플러스 국제경제법 OX, 그러니까 일반 국제법 할 때 OX 같이 하시고 국제경제법 할 때 OX 같이 하시고, 이 OX가 주로 기출이거든요. 기출. 그래서 기출 문제를 바로 푸는 것보다는 OX를 한번 정리를 하고 나서 기출을 푸시는 게 좋겠고, OX도 마찬가지로 바른 문장으로 고쳐 놓으시고 빠르게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국제법 조약 OX,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보신 다음에 조약을 보면 되는데요. 조약이 이 조약집도 이 일반 국제법과 국제경제법 순서로 되어 있어요. 조약집이. 그래서 일반 국제법 가볍게 복습을 하고 조약을 보고 OX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이게 저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경제조약 볼 때는 국제경제법 책을 보시고 조약을 보고 OX를 보고, 이게 좋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네, 판례하고 OX를 보시는 건데 뭐 뺄 수도 있어요.
근데 판례 볼 때 일반국제법을 같이 봐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반국제법 가볍게 보고 판례 보고 OX 한번 복습하고. 너무 완벽한지 모르겠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어요. 그럼 이거 빼고 판례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판례가 문제가 안 들어있어서 판례에다가 OX를 좀 넣어서 해볼까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개정판을 또 내년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기본서 학습 하시면서 기출 풀고, 이건 아시겠죠? 예, 뭐 문제를 풀면 가져서 풀고 역으로 볼 수도 있고, 기본서를 내가 오늘 연원 파트까지 봐야지 연원 파트까지 보고 기출 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 아나운서 학습 플러스 적중 천재 풀이. 이 책을 뭐 늦게 공부하신 분들은 보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뭐 선택할 수가 있는데, 조금 고난도 문제를 보시려면은 적중 천재도 풀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 기출문제가 더 중요하고요. 국제법의 부담이 큰 경우에는 주말 관리반 수강도 추천을 드리고요. 보통 9월 달에 개강을 하고 토요일 오후에 보통 개강을 해왔습니다. 그 시간대는 좀 다른 강의가 겹치면 바뀔 수도 있고 뭐 그러겠죠. 그래서 올해도 그 패권반 이 반이 뭐 제가 패권반이라 불리는데 이름이 좀 무서운가 봐요. 패권반 그러면 무서운가 보던데 패권이 되고자 하는 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강만 하니까 이 수도권 대구에서도 오셨는데 대구에서 오신 분도 합격을 이번에 하셔가지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멀리서도 오고 그러시는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같이 이 시험도 보시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튼 시험 보신 분들은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또 뭐 낙방이야 뭐 인생살이 하면서 한두 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르시고 하실 거면 좀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막 알바 하다가 뭐 하다가 늦게 하시면 또 똑같아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신발끈을 고쳐 매시고 좀 일주일간 쉬셨으니까 바로 달려가시는 게 내년에 안정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는 또 마치고 다른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